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공포 속에서 자해하는 국민의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40년 전에 그 정말 섬뜩한 충격적인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조혜진이가 선거구인 경상남도 김해를 떠나서 굳이 국회 소통관까지 왔어요. 와서 시국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걸 열었습니다. 거기서 조혜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럼 뭘 사과하라는 건지 들여다봤더니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또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도 없어요. 그냥 국민을 실망시켰으니 사과하라. 국민을 분노케 했으니 사과하라. 또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 당원에게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인데 아직 살 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살 길이다 이랬어요. 지금 선거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한국갤럽 조사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완전 패닉에 빠질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 선거구만 보면 패닉에 빠질만 하죠. 조혜진. 당에서 김해 올라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직 거기서 두 자리 숫자의 격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조혜진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하겠죠. 이거 이제 나 죽었구나. 아마 패닉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패닉에 빠진 조혜진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저지른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난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냥 사과하래. 사과하라는 이유가 국민 실망시켰으니 사과하라. 국민 분노케 했으니 사과하라. 당을 분열로 만들었으니 사과하라예요. 이게 대통령한테 할 얘기입니까? 또 이런 것도 사과하라 그랬어요.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사과하라.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들도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 우리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이 얘기 듣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시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호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호응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저게 물귀신을 왜 우리까지 다 끌고 들어가려고.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고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혜진의 이 행동을 공포의 극단으로 쫓기다 보니까 자해적 행동을 하는 이 40년 전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거 토론으로 말로 정리할 수도 상황을 넘었다고 제가 느꼈어요. 영화에 그런 장면 가끔 나오죠. 갑자기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합니까? 야, 왜 그래, 왜 그래? 호흡 좀 잘해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단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혀를 깨물지 않게 손수건이라도 입에다 채우고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까? 이미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겁에 질려서 그런데 손에 총을 갖고 있으면 그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군에서 경험적인 조사를 해보면 뒤에서 날라오는 총을 맞고 전상 군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날라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1선, 2선에서 적과 전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포탄이 날라오고 저쪽에서도 총알이 날라오니까 겁먹은 자들, 공포에 쩔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벙커가 있으면 벙커 아래로 숨기고 총을 위로 대갖고 겨냥도 안 하고 그냥 쏴제껴요. 그럼 이 총이 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우리 편 등을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쏜다니까? 조혜진이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최단실 안에 조혜진이 빨리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압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냐? 총선의 최고사령관 한동훈이 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조혜진을 오늘 중으로 제압해 버려야 됩니다. 공천 박탈을 하든. 공천 박탈이라는 무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은 연일 2조 심판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 괜찮은 슬로건이고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2조 심판 좋잖아요. 우선 발음이 편하잖아. 그리고 2조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하면 이재명이 조국이 그 정도는 다 정치적으로 연상되잖아요. 2조 심판. 이게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2조 심판하자 그러는 거 운동권 심판하자, 586 심판하자보다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한동훈의 이 2조 심판론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시비 거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 시비가 너무 황당해요. 보세요. 2조 심판론 같은 남 탓보다는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2조 심판론이 남 탓이래. 탓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때 탓한다 그러거든. 2조 심판이 그럼 남 탓이야 정말? 이재명이 조국이 심판 안 할 거냐고. 이걸 어떻게 남 탓이라 그러냐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대안도 제시하자. 이거는 뭐 생각해 볼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남 탓이라 그러냐고. 2조 심판론을. 그럼 이런 주장을 설마 우리 후보들이 했겠어요? 했어요. 누가? 박진희가 그 주장을 했어요. 박진희가. 2조 심판론 같은 남 탓하지 말고. 그럼 한동훈이가 책임도 없는 이재명이 조국이 한테 다 덮어씌우고 남 탓이나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피부에 와닿는 무슨 민생 메시지 정책을 내야 한다. 서병수가 하나만 한 소리를 했는데 제가 아까 141원의 맨 마지막 꼭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그 늘봄학교를 당에서 받아서 그걸 5세,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무상 보육, 무상 교육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멋있게 당정대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체험도 높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동창이고 뒷북이냐고. 마치 민생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이게 오선의 서병수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지그들 선거 어려운 거를 왜 이런 식으로 푸냐고. 박진희도 서병수도 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편한 지역에서 당의 조정을 거쳐서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배치가 됐어요.
당연히 선거 어렵지. 어려우니까 당 중진들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갔어. 열심히 해야지. 왜 자꾸 대통령 발목 잡고 한동훈이 발목 잡냐고. 예, 공포 속에서 자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 들고 겁에 질린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그때는 불문곡직 힘으로 빨리 제압하는 것이 최고다. 실제 전방 GOP, GP에서 사고들 많이 납니다. 예전에 많이 났어요. 후임이 선임들 괴롭힘 당하다가 겁에 질려서 총을 들고 있으면 그때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때 경험 많은 선임은 바로 덮칩니다. 일단 총부터 뺏어 놓고 그리고 야, 너 왜 그랬어? 하는 거예요.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공포에 질린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또 어떤 식의 돌출 행동을 할지 몰라요. 이거 선거 사령탑 한동훈이 즉각 제압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어서 이 겁에 질린 자들이 총을 난사할 때 어떤 위험이 오는지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다면 최소한 윤재욱이는 경험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공포가 자해로, 공포의 전념이 통제 안 되는 집단 자해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보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한동훈이 해운대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 선거 막판에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럼 누구한테 있다는 뜻입니까? 대통령한테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의료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날 나온 발언이에요. 오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11시경에 한동훈은 오후에 해운대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자를 지금 우리가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집권당 선거를 총지휘해달라고 정말 전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억울하다. 정치를 시작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거냐? 저를 일하게 해달라. 정부 여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해달라. 제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우리는 한동훈에게 수많은 기회와 권한을 줬어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잡아 넣으라고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앉혀줬어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이 문재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회를 달라니 더 이상 어떻게 기회를 줘? 정당 경험 하나 없고 정치 경험 하나 없는 한동훈에게 법 여건이 사장 하다시피 해서 비대위원장 줬어요. 비대위원회 구성도 다 한동훈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같은 자, 누군지도 모르는 성분도 의심스러운 자들을 다 비대위원으로 구성했어요. 공관위원회 구성했어요. 한동훈이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자기가 겸임하겠다고 했어요. 당의 비상대권도, 인재영입의 최종 권한도, 공천에 대한 최종 권한도 다 한동훈이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선대위도 한동훈 원톱으로 꾸렸어요.
심지어 위성정당에 당대표, 당직자 보내고 실제로 위성정당의 공천까지 전부 다 한동훈이 다 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권한을 줍니까? 더 이상 어떻게 권한을 줘? 아예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고 권한대행 시킬까요? 한동훈한테 어떻게 더 이상 권한을 주냐고. 제가 40년 정치 평론했어요. 이 정도로 그야말로 독재권, 전쟁 때 로마의 원로원이 한 장소에게 6개월간 한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전쟁에 이기고 와라 그 주는 그 딕타토르, 독재권 이상의 권한을 한동훈한테 줬어요. 우리 정당 역사상 대통령이 총재 겸임하던 때 그 후로 이렇게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움켜쥔 사람은 한동훈이 유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의 비대위원과 공관위원과 선대위는 다 각각 따로따로 운동하면서 역할 분담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게 그렇게 해왔어요. 실권자가 뒤에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서나 선거 과정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려나갔잖아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수많은 행정관들이 전부 경선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경선에서 쓰러졌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개입도 안 했어요.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 오히려 당에서 요구하면 그거 받아줬지. 황상무 잘라라 그러니까 자르고, 이종섭 자르라 그러니까 자르고. 지난 몇 달 동안 범여권의 실질적인 독재권을 행사한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냔 말이에요.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이 전부 다 하루 종일 한동훈만 쫓아다니지 않았냐고. 한동훈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사가 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서 나 너무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조혜진은 어제 그저께죠.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정치를 파장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어제 함운경위는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자, 한동훈은 도태우와 장해찬의 공천을 박탈했어요. 이 두 사람은 경선을 거쳤습니다. 결선까지 올라가서 치열하게 경선을 했어요. 둘 다 현역 의원을 상대로 정말로 힘들게 결선까지 가서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 이긴 두 사람을 5년 전, 10년 전 발언을 찾아내가지고서 공천 박탈했어요. 그게 한동훈의 책임이에요. 한동훈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어느 누가 경선 거쳐서 공천 받은 사람 공천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한동훈이 김해을 5명의 후보가 경선하고 있었던 그 판에 갑자기 조혜진이를 내려보냈어요. 5명의 후보들이 승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조혜진 그냥 전략공천 줬어요. 김해을에.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동훈이 또 김경률이 마포을에 보내려고 했는데 김경률이가 입이 싸가지고 논란이 되자 함운경위를 영입해서 전략공천 줬어요.
그 지역에도 다른 후보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또한 한동훈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어요. 이 조혜진이와 함운경이 100% 한동훈의 작품이에요. 이 후보들이 5년 전, 10년 전 발언도 아니고 지금 어제 오늘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동훈한테 묻습니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함운경,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조혜진,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동훈이 시킨 것인가? 아니면 시키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할 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적전분열이고 해당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경선까지 거쳐서 후보가 확정된 사람의 5년 전, 10년 전 발언을 문제로 공천 박탈을 했던 한동훈이가 왜 이 두 사람 지금 떠들고 있는데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고 대통령 사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 자들과 입장이 같다는 것인가? 아니면 입장은 다르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냐?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 자유우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열흘 후에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대통령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통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자들이 있는 국민의힘은 내가 못 찍겠단 말이야. 그래도 지역 2번은 찍어야 될 것 같으니 당의 전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이가 대답하라.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인가? 그렇다면 나 탈당하고 당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통령을 사과하겠다는 자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자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탈당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5년 전, 10년 전 발언을 문제로 공천을 박탈했던 한동훈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조혜진, 함은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라. 당 비상 대권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라. 그래야 국민의힘을 정치적 대표체로 인정하고 열흘 후 선거에 나가서 지역번호 2번 찍을 수 있다. 자유파 국민으로서 내가 소박하게 질문하는 거다. 대통령 사과와 대통령 탈당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인가? 한동훈의 공식 입장인가? 밝혀라. 그것이 아니라면 조치를 취해라. 이것이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한동훈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입술의 가벼움.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함은경의 그 발언,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발언, 또 그 전날 있었던 조혜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발언을 전하면서 조혜진이 함은경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냐 또 국민의힘의 입장인가를 한동훈 위원장이 밝혀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까 141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입장을 밝혔어요. 모두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될 이때에 뭐 탈당이니 사과니 하는
부적절한 얘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해. 이게 한동훈의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함운경이는 어제 내가 좀 성급했다 그랬어요. 내가 좀 성급했다. 그런데 내가 좀 성급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가 도대체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했다. 너무 화가 났다. 이건 그냥 나는 내 길 가겠다는 것으로 너무 실망이 컸다. 그래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성태윤 정책실장이 2,000명 증원 규모를 절대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생각했다. 그래서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내가 좀 성급하게 내질렀다고 생각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대통령 말 듣고는 탈당을 확 질렀는데 나중에 정책실장이 부연 설명하는 걸 보고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철회했다. 권성동이 최근 당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 탈당, 내각 사퇴와 같은 극언이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 내내 당의 화합과 단합을 강조해왔다.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와 같은 극언은 청산주의다. 용기를 가장한 도피일 뿐이다. 극복의 언어가 아니라 좌절의 언어다. 모든 후보는 각 전장의 장수다. 선거 이후 포석까지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옆에서 뛰고 있는 동료에게도 당원 동지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탈당은 말이죠. 대통령 탈당은 우리나라에 여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다고 쫓아내면 돼. 그렇게 아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탈당을 하는 순간 대통령은 당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도 대통령의 당적을 갖고 있지 못한 정당들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다 야당이 되는 겁니다. 여당의 정의는 뭐냐면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버리면 대통령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야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런 발언을 대통령의 연설을 다 듣지도 않고 처음 몇 마디 듣고 탈당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책실장이 부연 설명하는 걸 듣고 이거 내가 좀 너무 성급했네. 철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완곡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그 말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하는 그 입술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서 나오고 또 가슴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이것이 머리를 통해서 정제가 되어서 나와야 울림이 있고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얄팍한 입술 사이로 이라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말, 이런 참을 수 없는 입술의 가벼운 존재들, 이걸로 정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과, 조혜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대통령 프레지던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10번, 100번 생각한 후에 비로소 입에 담아야 될 말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사과한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개인이 사과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한테 머리를 숙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탈당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과 요구조차도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말고 하룻밤 사이에 내가 연설을 다 못 듣고 그냥 성급하게 질렀던 것 같은데 취소할게. 이런 자들이 집권당의 후보예요. 배지 달면 어디다 쓰려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탈당이나 사과 등에 대한 경고의 발언을 했는데 좀 더 강하게 그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일면을 기사로 채우지 않고 사설로 전면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이 우리 국가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일면 전면 내용을 여러분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이번 총선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한판 승부다. 어느 세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몰락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고 투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거론되는 자잘한 이런 이슈들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투표 선택을 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이라는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난 후 가난한 나라로 추락했다. 또 베네수엘라,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는 베네수엘라도 석유 회사를 국영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외친 차베스 세력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잦은 국가 파산, 인플레이션 100%가 넘는 초인플레이션 국가로 전락했다. 베네수엘라는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남미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두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 국민이 선택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좌파 포퓰리즘의 달콤한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표를 주는 바람에 망국으로 가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페론도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혁명으로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집권했던 것이다. 이 자들의 그 달콤한 포퓰리즘 선동에 넘어가서 국민들이 표를 주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됐던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시장경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후보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단 포퓰리즘의 단맛을 한번 본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시장경제로 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보다는 당장 꿀 먹여준다고 하는
좌파 포퓰리즘 후보들한테 여전히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도 남미형 좌파 포퓰리즘이 이미 등장했다. 경제성 왜곡한 탈원전 정책, 4대 강보 철거 등을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수요 공급 무시한 부동산 정책, 특히 나라 빚이 쌓여가는데도 정부 지출을 마구 늘려서 409조나 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국가 부채 1,000조 원을 넘겨버린 그런 문재인 정권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정책들을 연상시키고 지금의 물가 상승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때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기본소득, 기본대출 같은 돈 뿌리기 정책이 제시됐다. 이재명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이재명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포퓰리즘 공약을 떠들고 다닌다. 40 총선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한판 승부다.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전 호주 대사 출국 금지, 김여사 특검, 의정 대립, 물론 주요한 현안들이고 논란거리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냐 좌파 포퓰리즘이냐 라고 하는 더 큰 틀에서의 대립구도 속에서 볼 때는 사소한 당권 현안들일 뿐이다. 총선 유세 현장에 사소한 문제들만 부각되고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문제들은 언급되고 있지도 않다.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를 외친 자립자조의 정신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이 좌파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달콤한 현금 지원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처럼 몰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할 세력,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 범죄 혐의자 집단들이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국민 모두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일면 전면을 할애해서 제시한 사설의 내용입니다. 바로 국민 모두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통해서 먼저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그리고 4월 10날 본선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김없이 투표장에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표 행동만이 나라가 좌파 포퓰리즘에 오염되고 질식되고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투표율을 올려야 할 때다. 지지층 결집이 우선입니다. 지금 괜히 실체도 없이 중도층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부동층, 중도층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올 사람들 다 왔고 저쪽으로 갈 사람들 이미 다 갔어요. 문제는 이들을 결집시키고 결속시켜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투표장에 가면 이기고 투표장에 안 가면 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대로 된 자유주의 우파 정부입니다. 자유주의 우파 정부예요. 자유주의 세력과 전투적 자유주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걸기한 일어선 자유
우파 세력이 이 윤석열 정부의 주축입니다. 이 자유주의 세력에는 자유, 공정, 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2030 세대의 우호적 결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지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징벌적 과세를 극도로 혐오하는 중산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자유우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주의, 자유우파 정권, 윤석열 정권의 주류예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들이에요. 이들을 결속시키면 됩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견제해 왔던 노선이기도 해요. 여가부 폐지, 주식 양도세 폐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자유시장주의, 든든한 안보. 지난 2년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대통령에 이르러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국정 철학이고 국정 운영 방향이고 주요 정책들 아닙니까? 그 정책들은 일관되게 자유주의 세력과 자유우파 세력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받아 안아서 그것을 국민의힘의 정책과 노선으로 제대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론조사가 이제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폭이 심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추락했던 시점을 보면 도태우 공천 박탈, 장해찬 공천 박탈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마음이 상해서 등을 돌려버린 것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다시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선명한 정치 노선을 국민의힘이 제시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유와 공정의 2030 세대, 자유와 공정의 2030 세대,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지지하는 1,500만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징벌적 과세를 혐오하는 중산층, 그리고 종북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 광화문으로 나온 자유우파 국민들, 이 네 세력을 다시 결속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의료개혁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견지야말로 어떠한 특권도 불공정도 인정하지 않는 2030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가적 의제입니다. 의료개혁, 의료사태 때문에 무슨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웃기는 소리예요. 의료계의 오랜 기득권 구조, 수십 년 적폐, 이 기득권 커넥션을 해체하고 의료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2030 세대의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투세 폐지입니다. 그거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시진핑, 김정은, 푸틴의 동맹, 그 연합에 의한 대한민국 붕괴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 시진핑이한테 쉐쉐거리고 있는 이재명이야말로 자유파의 공적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격, 2조 심판이야말로 광화문 자유파 세력이 투표장에 나갈 충분한 적극적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돼요. 아까 전해드린 대로 오늘 아침 일찍 사전 투표하러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9명이 탔는데 전부 자유파로 보이는 노인들이더라. 기분이 좋았다. 이게 우리 자유파의 마음이에요. 저는 새로운 거 내올 생각하지 말고 바로 윤석열 정부의 주축, 자유와 공정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2030 세대의 그 정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싶어하는 1,500만의 소액 투자자, 어떤 징벌적 과세도 혐오하는 중산층, 그리고 나라 망할까봐 광화문으로 나섰던 이 광화문 자유우파 세력, 이들을 단단히 결속시키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총선 압승할 수 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재정신 차리고 재정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좀 더 당당하게 자유주의 정권,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